해시 함수의 활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패스워드 관련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시 함수를 서버에 보관하는 패스워드 정보를 좀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스워드 자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유지하는 거고, 그때 사전 공격에 대해서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시할 때 패스워드만 해시하지 않고 salt라는 값을 추가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해시 함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 함수하고 달리 속도가 매우 느린 해시 함수를 쓰게 된다, 이런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스워드를 우리가 사용해서 키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칭 키는 랜덤하게, 예를 들어서 AS 키가 필요하다 그러면 128비트 랜덤한 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패스워드로부터 128비트 대칭 키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키를 우리가 패스워드 기반 암호 키라 그래요.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간 키들을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키를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은 내가 보관된 장치가 해킹 당했을 때 키가 노출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장기간 키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암호화해서 유지하는데, 그걸 또 일반 키로 암호하면은 내가 일반 키를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키들을 어떻게 암호화해서 저장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고, 그 패스워드를 어떤 함수에 넣으면은 그 함수에서 128비트 AS 키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키로 키를 암호화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단히 표시하면 패스워드가 있고, 이 패스워드를 어떤 함수에 넣으면 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KP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이런 키들을 이 KP로 암호화해서 파일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필요할 때 나는 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파일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공격자들은 패스워드에 대한 추측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사전 공격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마땅한 건 없는데, 우리가 보관하는 그런 키들을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보안 하드웨어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뺏어가는 걸, 해킹해서 가져가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제 우리가 쓰는 이게 편리성과 안전성을 다 생각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장기간 키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패스워드 기반 키를 사용하고요. 사용하는 요 함수는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암호 기술에서는 늘 사용하는 어떤 함수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똑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요 KP를 만들려는 시도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일은 로컬에만 저장되어 있지, 우리가 이 KP를 이용해서 원격에 있는 사용자하고 어떤 메시지들을 KP로 암호화해서 서로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패스워드 기반 키로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또 사전 공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격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패스워드 추측해가지고 K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복호화를 시도해 볼 수 있고, 이 안에 여분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면 내 추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패스워드 기반 키는 로컬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로컬에서만. 원격으로 메시지를 교환할 때, 메시지들을 암호화할 때에는 절대 패스워드 기반 키를 쓰지 않고 일반 키를 써야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만들어진 안전한 키들을 써야 됩니다.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키들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여기에 보면은 벨로빈과 메리트라는 사람이 EK라고 하는 걸 제안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패스워드부터 만들어진 키도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프로토콜을 수행할 때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은 패스워드 기반 키를 원격에 있는 사용자하고 사용할 수 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랜덤한 값만 암호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분 정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원격에 있는 사용자하고 패스워드 기반 키로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그 메시지 내에는 랜덤한 값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하더라도 내 추측한 패스워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패스워드 기반 키를 원격에 있는 사용자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패스워드를 서로 알고 있는 원격에 있는 사용자가 쉽게 키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 사용자하고 이 사용자가 패스워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봤을 때, 클라이언트는 패스워드 알고 있지만 서버는 패스워드를 아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의 해시값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요거랑 맞지 않고요. 물론 그럼 얘가 또 패스워드 쓰는 대신에 패스워드 해시값을 써서 그 패스워드 해시값으로부터 키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EKE는 얘도 패스워드 키를 만들고 얘도 패스워드 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이 패스워드 기반 키를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진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패스워드 기반 키로 메시지를 암호해서 교환하는 프로토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뭐가 있냐면은 WPA2. 무선 AP 할 때 무선 AP에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치는 패스워드가 있고, 그러면 둘 다 뭘 해? 그 패스워드부터 이 패스워드 기반 키를 만들어서 그걸로 메시지들을 교환해서 서로 인증하고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이런 EK나 이런 걸 쓰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WPA3가 되면은 이런 SA 같은 좀 더 강건한 패스워드 기반 암호키를 쓸 때 그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프로토콜을 쓰고는 있습니다. WPA3로 가면.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프로토콜을,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패스워드로부터 대칭 키를 만들어 가지고 암호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을. 그러면 메시지 1만 놓고 봅시다. 메시지 1만. A와 B는 패스워드 P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패스워드부터
이제 똑같은 함수를 넣어서 KP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B는 이런 식으로 난스랑 K를 암호화해서 요 K는 랜덤 값이겠죠. 일반적인 키가 되는 거예요. 일반 랜덤한 128비트 키가 되겠고 KP는 일반적인 키가 아니라 패스워드부터 만들어진 키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우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이 KP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여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랜덤한 값만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공격자가 P를 추측해가지고 만들어서 얘를 풀어보면은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패스워드로 만든 키는 원격 있는 사용자 간에 사용하려면 랜덤한 값을 암호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랜덤한 정보를 나중에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MB를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격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KP를 알아내고 싶어요. 패스워드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패스워드를 추측해가지고 어떤 값을 만들어냈어요. 키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얘를 복호하겠죠. 그러면 K 프라임인가 뭔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까지는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랜덤 값이니까 내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갖고 뭘 해볼 수 있어요? 얘를 복호해 볼 수 있어요. 얘를 복호해 봤더니 MB가 나와. 여기 1번 메시지 했던 요 난스 값이 나와요. 그러면 뭐야? 내 추측이 성공한 거죠. 즉 랜덤한 값을 암호하는 거가 필요한데 그 랜덤한 값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전히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한 프로토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면은 되냐?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DPL만 하는 거예요. DPL만 하는데 여기서 GA가 가고 GB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파이가 KP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옆에 있는 그림에서. 그러면 GA와 GB는 다 뭐예요? 랜덤한 값이죠. 랜덤한 값만 암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들은 이 GA와 GB를 이용해서 뭘 만들게 돼? 요걸 만들게 되는 거죠. GAB를. 그쵸? 그러면 이 GAB로 KAB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공격자가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하더라도 KP를 패스워드 추측해가지고 얘를 풀어보더라도 얘로부터 어떤 값들을 얻어내겠죠. 근데 이 값으로부터는 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얘에 뭘 풀 수 있어야 돼?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랜덤한 값을 이용했고 그 이용한 랜덤한 값, 암호화된 랜덤한 값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은 패스워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강건한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패스워드만 공유하고 있고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DPL만 값들을 암호해서 서로 교환하면은 안전하게 인증도 되고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강건한 그런 프로토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는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지만 얘는 취약하지 않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 예로
우리가 랜덤한 값을 암호화해야 되겠고, 그 랜덤한 값을 어떻게 나중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한 프로토콜이 될 수도 있고 취약하지 않은 프로토콜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경우에는 RSA 공개키를 하나 랜덤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패스워드 기반 키로 암호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 기반 키로. 그러면 n과 2는 랜덤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랜덤한 값을 암호했고, 얘를 안다고 해서 얘를 풀어볼 수가 없어요. 얘를 알아도 얘로부터 뭘 계산해야 돼? 개인 키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못 얻어내. 그러니까 얘는 안전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암호화된 n과 2는 RSA 공개키예요. 근데 RSA 공개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랜덤한 값이지만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은 RSA에서 n은 어떤 값이에요? RSA에서의 n은 n 이퀄 PQ, 매우 큰 소수 두 개의 곱이죠. 그러면 얘가 2048비트야. 그럼 2048비트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1, 여기 1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그쵸? 근데 풀어봤는데 2048비트인가? 그건 그렇게는 안 되겠다. PQ니까. 네, 요거 빼고. 어쨌든 풀어보면은 n이라고 추측되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값이 짝수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도 프로토콜에서는 문제예요. 왜? 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격했을 때 정확히 알아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확히 내가 그 찾고자 하는 패스워드를 알아내지 못하더라도 이 패스워드는 절대 아니네 라고 알 수 있으면 그거를 점점 좁혀갈 수 있죠. 가능성을. 그래도 우리는 이런 프로토콜은 취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프로토콜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랜덤한 값을 암호하고 있고, 랜덤한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 어렵지만, 암호하는 랜덤한 값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만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내 추측이 틀렸다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내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으면 패스워드들을 배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프로토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세계에서는, 이런 보안에서는 배제를 할 수 있어도, 어떤 범위가 이만한 범위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데 이 반은 범위를 배제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추측 공격을 해보면. 그러면 이 역시도 그렇게 안전한 프로토콜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 경우에도 여기서 GA, GB를 암호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어떤 군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 군의 특징에 의해서 복호해 봤더니 그 군의 원소가 아니네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한 값을 암호화했다고, 또 그 랜덤한 값을 나중에 올바르게 사용했다고 해서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로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기가 힘들고, 사용하는 랜덤한 값들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n을 알아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n은 빼고 2만 암호해야 되겠고, 2를 암호하는데 2를 암호할 때 그 2는 홀수여야 돼요, 늘. 그래서 짝수가 나오면 또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 2를 뭔가 약속에 의해서
플러스 1을 해서 뭐 또 마이너스 1을 해서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 짝수와 홀수인지를 통해 가지고 배제할 수 없게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로 안전한 프로토콜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패스워드 기반 키는 어디서만 써야 돼요? 로컬에서만 써야 돼요. 로컬에서만 쓰고 원격에서는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격에 있는 사용자하고도 패스워드 기반 키로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쓰고 싶으면은 이런 문제점들을 잘 고려해서 랜덤한 값만 암호하고 그 암호한 랜덤한 값을 올바르게 써야 되겠고, 또 암호하는 랜덤한 값은 우리가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PEC 그리고 OPEC 뭐 이런데 좀 복잡한 내용이라 요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하고 OTP로 갈게요. OTP. 이 OTP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그런 거예요. OTP. 그래서 OTP는 뭐냐면은 매번 다른 패스워드 쓰는 거예요. 매번 다른 패스워드 써. 그러면 패스워드가 노출돼도 되죠. 내가 지금 쓴 패스워드가 다음에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일회용 패스워드라는 거는 매번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매번 똑같은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일회용 패스워드 쓸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걸 서버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만든 값들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서버하고 나하고 뭘 공유하면 돼요? 대칭키를 공유하면 돼요. 대칭키를 공유해서 이 대칭키를 이용해서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사용자와 서버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칭키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칭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인 방지는 약하지만 뭐 둘 간에 하겠다는 건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일회용 패스워드니까 매번 다른 키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키를 만들 때 입력으로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만드는데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대칭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칭키. 사용자와 서버가 공유하고 있는 대칭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키만 들어가면은 매번 똑같은 패스워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매번 다른 거가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매번. 이 하나를 뭘 쓰냐에 따라서 OTP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카운터를 쓰는 경우가 있고 랜덤 값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OTP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간을 쓰는 경우, 카운터를 쓰는 경우, 랜덤 값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과 카운터를 쓰게 되면은 얘는 동기화 방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시간을 쓸 경우에는 절대 시간을 쓰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맞아야 돼요.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이 시간에 찍었는데 얘는 뭐 2025년도야. 그러면 안 맞겠죠.
그래서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늘 그 시스템 간의 클럭 동기화가 돼야 되겠고, 클럭 동기화는 뭐에 맞아줘야 돼요? 절대 시간과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운터를 쓰게 되면은 서로 똑같이 증가시키고 있어야 돼요.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해야 되겠고, 랜덤 값은 서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값을 넣어서 만들어서 다시 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랜덤 값을 쓰는 방법인데, 자, 실제 은행에서 OTP를 쓴 지 꽤 됐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 은행에서는 원래 공인인증서, 뭐 핀 번호, 계좌 비밀번호, 핀 번호, 그리고 OTP,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겹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OTP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할 때 OTP를 쓰나요? 얘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요거 보안 카드라 그러나? 요 보안 카드를 쓰는데, 이 보안 카드도 실제적으로는 되게 약한 개념의 OTP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1번과 8번의 앞과 뒤 두 자리씩 합쳐서 해라. 그러면 그 네 자리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넣을 때마다 조합이 많으니까 매번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얘도 일종인데, 실제 우리가 OTP라고 불렸던 예전에 요즘은 하드웨어 OTP를 안 쓰고 소프트웨어 OTP를 쓰는데, 저도 지금 현재 인터넷 뱅킹 할 때 얘를 이제 안 쓰고 소프트웨어 OTP를 쓰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발급받았어요. 은행 가서 공짜로 해줬어요. 옛날에 또 돈 주고도 해주긴 했는데, 이런 OTP를 발급해줬고, 이런 OTP를 우리가 하드웨어 OTP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은행은 초창기에 하드웨어 기반 OTP를 사용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초기에는 주로 인터넷 뱅킹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들이 별로 없었고, 주로 인터넷 뱅킹을 어디서 이용했냐면은 PC를 이용했어요. PC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뱅킹을 썼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뱅킹에서 OTP를 쓰려는 거는, 이제 OTP를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름 패스워드를 나를 인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내 컴퓨터만 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있는 PC, 뭐 사무실에 있는 PC, 조금 놀다가 보니까 PC방 가서 쓸 수도 있고, 뭐 어디 놀러 가서 친구 집에 있는 PC를 써서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드웨어 OTP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OTP를 쓰게 되면은 각 그 컴퓨터마다 뭘 설치해야 돼?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죠. 근데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뭘 설치해야 되냐면은,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해? OTP를 만든다는 건 서버와 그 클라이언트 간에 뭘 공유하고 있어요?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대칭키를 각각 PC마다 다 심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하드웨어 OTP를 쓰면 들고 다니면 돼요. 들고 다니면서 요 화면에 나오는 정보만 입력하면 되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어떤 컴퓨터를 쓰든지 어떤 기기를 쓰든지 간에 OTP를 쓰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OTP보다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내가 이동하나 뭐 어디 가나 집에 가나 PC에서 안 해. 늘 나는 어디서 해요? 스마트폰 갖고 한다고. 그럼 스마트폰 하나 갖고 늘 하게 되면은 굳이 별도 하드웨어 OTP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다 기능을 나누면 되죠. 여기다가 그 대칭키를 심어 놓으면은, 나는 그냥 항상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은
어디서나 다 인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 OTP를 안 썼는데 예전에는 하드웨어 OTP를 많이 썼어요. 하드웨어 OTP를. 이런 거. 처음에는 이런 거 쓰다가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얘가 좀 더 안전한 애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얘가 안전한 이유는 얘는 화면을 눌러도 화면에 안 나와. 이런 패스워드가. 요 핀 번호를 4자리를 넣어야 나와. 얘는 그냥 키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획득하면 이 사용자의 OTP를 계속 볼 수 있어요. 얘는 획득해도 OTP를 보려면 4자리 핀 번호를 알아내야 돼. 뭐 그게 얼마나 안전성이 좀 향상되는지는 그렇지만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해됐죠? 이제 이게 왜 예전에 이런 하드웨어 OTP를 많이 썼는지. 그러면 먼저 하드웨어 OTP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 OTP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요 기기에 나타난 6자리를 내가 입력해야 돼요. 6자리를. 여기에 나타난 6자리를 그 OTP 패스워드 입력하라면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기 특성 때문에 시간이나 사건 기반 동기화밖에 안 돼요. 왜 시간이나 사건 기반 동기화밖에 안 되냐면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3가지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대칭키 외에 들어가는 그 요소가 시간, 카운터 아니면 랜덤 값이에요. 그러면 OTP, 이런 하드웨어 OTP가 랜덤 값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버가 화면에 보여준 어떤 값을 여기다가 입력시켜야 돼요. 그래야 얘가 그 값을 이용해서 이런 패스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그 이런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긴 어떤 랜덤 값을 입력하기가 사용자가 불편하죠. 사용자는 이 랜덤 서버가 주는 랜덤 값을 여기다가 입력하기에는 불편해요. 얘는 서버하고 어떤 통신도 하지 않고도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서버하고 통신에 필요 없는 요소들, 그러니까 클럭은 동기화가 필요 없는 거죠. 여기 시간만 맞으면 되고, 카운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눌렀을 때마다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하는 형태예요. 카운터 값을. 다음 거 보여줘. 누르면 6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또 나오고, 누르면 또 나오고. 그런 형태고, 시간 방식은 주기적으로 계산은 돼요. 그냥 켜놓으면 계속 바뀌어요. 1분에 하나씩. 이 OTP가.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기반 OTP는 랜덤 값을 거기다가 입력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시간 동기화 방식이나 사건 기반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 OTP의 요구사항은 불위조성, 독립성, 간결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짜로 나눠줘서 쓰게끔 해야지 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OTP를 만드는데 대단히 고가야. 그러면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사용자가 그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입력해야 되니까 긴 정보를 입력하게 하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6자리로 제한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 기기에 뭘 넣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대칭키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버는 저한테 얘를 이 기기를 주면서 이 기기에 일련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련 번호를 김상진에다가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련 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키를 서버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상진과 공유된 키는 이거다라고 서버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나는 이 기기에 누르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대칭키를 이용해서 이제 일회용 패스워드를 출력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값을 입력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랜덤 값을 주면 그 랜덤 값을 이용해서 서로 공유된 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유된 값으로 뭐 이렇게 암호할 수도 있고 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보면은 얘는 일회용 패스워드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까 봤던 요 형태는 여기 6자리를 입력하니까 그냥 6자리가 패스워드처럼 뭔가 느껴지는데 여기는 사용자하고 아무런 인터랙션 없이 지나가요. 그냥 여러분 인터넷 뱅킹에서 소프트웨어 OTP 써봤으면 알겠지만 그냥 화면에 OTP가 진행됩니다 하고 지나가요. 내가 뭔가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교환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암호 프로토콜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난스 주고 나는 그 난스를 암호해서 주고 또는 뭐 난스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맥값을 계산해서 주고 그럼 저쪽에서 이 KAB로 만든 건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동기화 방식은 이제 일회용 패스워드라고 얘기하기가 말은 그런데 별로 일회용 패스워드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프로토콜들을 여태까지 계속 봐왔죠. 그냥 인증 프로토콜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일회용 패스워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 동기화하고 사건 동기화, 조합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시간 동기화 방식은 1분마다 그러니까 보통 1분마다 패스워드를 계속 생성해내요. 패스워드를 이제 아까 보여드린 F, K, T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간 동기화 방식이고 C 하면 얘는 카운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번 할 때마다 C를 플러스 1씩 증가시켜가지고 계산하게 되겠고 얘는 1분마다 그냥 주기적으로 생성을 해요. 1분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이제 입력하려고 이거 보고 있는데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그냥 1분마다 계속 만들어지니까. 근데 사건 기반은 내가 누르면 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동기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내 기기에서 나타난 그 정보와 서버가 받아서 확인할 때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이. 그러면 얘는 시간 동기화만 맞으면 할 수 있어요. 시간 동기화만 잘 맞으면 서버에 가서 서버는 어떻게 할까? 서버는 현재 시간이 TS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데가 있을 때고 그 이후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몇 분 전과 몇 분 후를 다 계산해 봐요. 다 계산해서 저쪽에서 온 값이 이 중에 하나랑 일치되면은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이 일치 안 될 수 있으니까 정해 놓을 텐데 현재 시간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값들을 만들어 보고 그 값하고 사용자가 보낸 값이 일치하면은 사용자 패스워드가 맞다고 인정해서
통과시키는 거고요. 카운터는 현재가 C면 여기서부터 과거로는 안 쓰겠죠. 카운터는 이 앞으로 플러스 얼마만큼의 타임스탬프 패스워드를 만든 다음에 오음값이 이 중에 하나랑 일치됐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되면 카운터 갱신하고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 고객들이 필요할 때마다 누르면 되는데 막 눌렀어. 한 100번을 눌렀어. 그러면 이 C가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기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카운터를 이용하는 거는 카운터를 동기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쓸 수도 있냐면은 조합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조합 방식은 뭐냐면은 원래는 시간 간격에서는 1분마다 아주 짧은 간격마다 새로운 OTP를 만들어 주는데, 조합 방식에서는 시간 간격이 좀 더 길고 그 사이에서는 뭘 쓰는 거예요? 요 시간 간격과 요 시간 간격 사이에서는 카운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객이 막 100번 눌러더라도 시간만 지나면은 어떻게 돼? 다시 카운터는 0으로 될 거고 시간으로 동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방식을 쓰는 거는 이 사건 동기화는 잘 동기화되기가 어려워요. 사용자가 기기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너무 앞에 가면 카운터 값이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동기화 방식을 안 쓰고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발급받았던 건 다 그 시간 방식이었어요. 시간 방식. 그러면 이 시간 방식에서 6자리를 얻어야 되죠. 화면에 6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용자가 입력할 6자리. 그 6자리 어떻게 만드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저 함수, 여기서 말했던 요 함수가 해시맥이에요. 해시맥이면 이제 키가 들어가고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맥이니까. 맥은 키와 메시지가 들어가요. 근데 타임스탬프 방식이면은 여기에 C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T가 들어가는 거죠. T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H맥이면 뭐 1을 썼다. 그러면 얘가 160비트가 나오게 돼요. 160비트 해시값을 여기다 보여주면은 그거 입력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0비트 해시값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그 4비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A야. A는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면 10번째 가서 4개 바이트를 취해요. 그럼 4바이트 취하면 얘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32바이트 정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정수값이 되겠죠. unsigned 정수값이 돼요. 그럼 거기서 6자리 어떻게 구해? 모두 10에 0이 6개면 되는 거지. 그럼 6자리 나올 거 아니야. 2자리가 원한다 그러면 100으로 모두 하면 2자리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된 값이나 그 해시된 값, 또 맥값에서 일부를 뽑아내서 그 룰이 있겠죠. 여기서 룰은 마지막 값을 보고 어떤 바이트들을 이용해서 정수를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10이면 요 4개를 이용한다는 형태예요. 그럼 요 4개를 정수로 뽑아내서 걔를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모듈러 해가지고 값을 얻어낸 다음에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걸 하겠죠. 똑같이 서버에 저장된 키와 시간을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저 끝을 보고 4자리 뽑아서 모듈러 해가지고 사용자가 준 6자리와 내가 준
자기가 계산한 6자리가 같은지 확인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통과.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OTP고요. 소프트웨어 OTP로 가면은 그냥 굳이 6자리로 줄일 이유가 없죠. 소프트웨어 OTP가 되면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 OTP는 화면에 일회용 패스워드 입력하세요라는 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6자리를 입력해야 되는 건데 하드웨어 OTP는 소프트웨어 OTP는 그게 필요 없죠. 그냥 이 값 주면 돼. 맥 값 주면 돼. 160비트 맥 값, 256비트 맥 값을 그냥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일회용 패스워드라고 얘기하기가 소프트웨어 OTP로 가면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거를 여러분들 6자리들 많이 보죠. 우리 요즘 2단계 인증할 때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2단계 인증. 그래서 2단계 인증은 이제 인증을 2번 하는 건데 보통 내 스마트폰으로 6자리가 오죠. 아니면 내 이메일로 6자리가 오고 그럼 그 6자리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원리들이에요. 그 6자리를 얻어내는 것.